네, 그럼 반응 메커니즘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응 메커니즘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정유상태 근사법, 나머지 효소 촉매 반응, 일반학에서 표준 일반학 그런 건 없지만 일반적인 일반학 책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와 있는 책도 있고요. 대부분은 안 다루지만 또 나와 있는 좀 고급 수준의 그 일반학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아마 우리 힐 책에는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예, 힐 책에는 안 나와 있고 부분적으로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일단 봅시다. 그 반응 메커니즘. 일단 메커니즘 이렇게 반응이 제가 맨날 제일 좋아하는 거 A 플러스 B는 C 플러스 T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냥 화살표 하나로 얘기가 다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이 속에는 몇 단계가 될지 굉장히 많은 어떤 단계들을 거쳐서 이렇게 되거든요. 중간에는 사실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얘가 반응해서 중간에 뭐가 됐다 이렇게 하는 게 알기는 쉽지 않은데 우리는 중간은 별로 신경 안 쓰고 처음하고 마지막만 이렇게 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반응 메커니즘, 우리가 화학 반응 속도 법칙 이런 거 따질 때는 이 중간 단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여기서 이 하나의 단계가 아니라 이 사이에 실제로 진행되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각각의 단계, 그런 전체적인 단계들을 한꺼번에 합쳐서 반응 메커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반응 메커니즘 여러 단계로 결정되어 있는데 여러 단계, 그 단계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일 단계라고 얘기해요. 여러 단일 단계들이 뭉쳐진 것이 반응 메커니즘입니다. 근데 그 단일 단계, 단일 단계 과정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단일 단계 과정의 특징이 있어요. 노트에 보시면 이제 예로 N2O5 분해 반응이 이렇다 해갖고 네 가지 실제로 실험적으로 결정된 네 가지 단계가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분해가 된다라는 그런 이제 반응 메커니즘을 예로 나타냈는데 그 네 가지 단계 각각의 단계를 한 단계씩 다 모두 이름을 단일 단계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일 단계 과정. 그거의 전체 합을 반응 메커니즘이라고 얘기하고 단일 단계 과정의 그럼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단일 단계 과정의 그것이 1분자 과정, 2분자 과정, 3분자 과정 이렇게 해서 그 과정에 몇 분자가 관여를 하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걸 분자도라고 얘기하는데 분자도란 이름을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의미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실제로 그 반응에 관여하는 분자 수예요. 쉽게 말하면. 단일 단계 과정에 참여하는 분자 수. 그 1분자 과정은 한 분자만 그 단일 단계 과정에 참여하는 거예요. 반응물로서 참여하는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O3 이것이 O2와 O로 분해가 되려면 이제 중간 과정입니다. 이거는 전체 과정이 아니라 중간 과정이에요. 중간에 한 단일 단계 과정. 얘는 이 화살표 하나가 끝이에요. 여기 더 화살표를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이 화살표가 하나가 여러 개의 단계 거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얘는 이 이상 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딱 이 보이는 그 자체입니다. 이 반응은 단일 단계 과정의 의미가 그래요. 이 보이는 거 그 자체예요. 이 속에 다른 단계가 거쳐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참 기본적인 단계예요. 그래서 그래서 요 단일 단계 과정 반응에서 한 분자가 관여하면 반응물로서 화살표 왼쪽에서 반응물로서 한 분자가 반응하면 그걸 1분자 과정이라고 얘기하고요. 두 분자가 반응하면 2분자, 세 분자가 하면 3분자 과정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각각의 특징은 거기 설명은 돼 있는데 설명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좀 이제 부가적으로 써놓은 거기 때문에 3분자 과정 같은 경우만 좀 기억을 해두세요. 3분자 과정은 세 분자와 관련된 과정인데 거기서는 세 분자가 어떤 역할을 하냐 도대체 역할이 조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소 원자하고 O2하고 그다음에 거기 N2가 반응하면 O3하고
N2가 되는데, 여기 N2의 역할이 뭐냐면, N2는 그냥 N2로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O하고 O2하고 얘가 반응할 때, 열이 발생하거나 열이 흡수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처리해주는 놈이에요. 제3의 원소, 제3의 분자. 그러니까 3분자 과정으로 이루어진 단일 단계 과정은 그 나머지 한 분자는 그냥 그런 어떤 처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나머지 두 개가 실제로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가. 왜냐면 뒤에 가서도 이런 경우를 이제 보시게 될 거니까 이제 다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위 단계 과정. 그래서 단위 단계 과정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이 단위 단계 과정들이 모여서 반응 메커니즘이 되는데, 이 단위 단계 과정들 중에서, 어떤 특정 반응의 단위 단계 과정, 거기 뭐 예를 나온 것처럼 보죠. 뭐 3A가 EB하고 반응해서 C하고 D가 되는데, 이 반응의 메커니즘 보니까 A하고 B하고 반응해서 EU하고 F가 되고, 그 다음에 또 A가 E하고도 반응해서, 여기서 생겨서 E가 나오니까 E하고도 반응해서 H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발생한 F하고 또 A가 반응해서 뭐 G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생긴 H와 G와, 그 다음에 B가 반응해서 C하고 D가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요 전체 3A와 3몰의 A와 2몰의 B가 반응해서 C, D가 되는 이 반응은 이런 단계별로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더 이상 그 이하 단계가 없거든요. 여기서 이 단일 단계 과정들을 실제로 세부적인 어떻게 속도를 측정하는지 그것은 뭐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이걸 측정을 해요. 굉장히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측정을 해서 어떤 단일 단계 과정이 좀 느리다, 상대적으로 다른 놈들에 비해서 상당히 느리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는 요것이 느리다라고 나왔거든요. 요 반응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나머지는 빨라요. 그래서 역으로 얘기하면 요것만 느리고 나머지는 다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A하고 B하고 반응해서 E하고 F만 생기면 나머지 반응은 후다닥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반응이 얼마만큼 빨리 일어났냐에 따라서 이 전체 반응이 반응 속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얘가 빨리 일어나면 얘도 빨리 일어나는 거고, 얘가 늦게 일어나면 이 단계가 늦게 일어나면 얘도 늦게 일어나는 겁니다. 요거는 순식간에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 반응 메커니즘 각 단일 단계 과정 중에서 제일 느린 단계의 반응을 속도 결정 단계라고 얘기해요. 요 단위 단계 과정을 속도 결정 단계. 속도 결정 단계 Rate Determining Step 해서 RDS 줄여서 그렇게 쓰기도 하는데, 그거는 표기상의 문제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게 제일 속도 결정 단계다. 그러면 이 반응의 속도 법칙 R은 K에 어떻게 되냐면 A와 B예요. 딱. 그러면 이거는 그냥 2차 반응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제 여기 있는 의미만 얘기를 하면 이 속도 결정 단계에서 이게 2분자 반응이잖아요. 2분자 반응이면 속도 결정 단계에서는 구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 반응, 전체 반응 말고 각 단일 단계 과정에서의 속도 결정 단계, 그 단계에서의 이게 속도 결정 단계다. 그러면 속도 결정 단계에서 이 반응물들 있죠? 이 반응물들의 개수가 곧 차수가 돼요. 단일 단계 과정에서는. 구별이 됐나요? 아까 제가 분명히 이 개수하고는 다르다고 했죠? 여기 전체 나와 있는 3A 플러스 2B에서의 이 3E는 반응 차수가 아니라 그거하고는 다르고요. 그건 다르고 단일 단계 과정에서는 요거 반응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단계 중에서 속도 결정 단계의 요 반응물 A, B의 개수가 곧 그대로 반응 차수가 된다는 거. 예, 그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니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일 느린 단계, 2단계의 속도 법칙을 그대로 그냥 써버리면 그 반응의 속도 법칙이 되는 거예요. 예.
뭐 따로 구할 필요도 없이.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전체적인 메커니즘하고 속도 법칙의 관계입니다. 요걸 잘 기억해 놓으셔야지 이하 내용이 거기에 맞물려서 돌아가니까. 그럼 예를 한번 보면요. NO2하고 F2하고 반응이 2차 속도 법칙을 따릅니다. 2차 속도 법칙입니다. 그러면 ENO2 플러스 F2가 반응하면 NO2F라고 이렇게 생성물이 생기는데 이 반응의 2차 속도 이것이 2차 속도 법칙이라는 것은 각각 NO2, F2의 1차씩이 되는 거죠. 이것도 지금 A하고 B하고 1차씩 되어갖고 2차 반응이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거기에 노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그 각 단계를 그냥 머릿속에서 끄집어내기는 어려워요. 머릿속에서 이 A하고 B하고 돼서 EF가 되고 이게 또 A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이런 거를 그냥 머릿속에서 쑥 낼 수가 전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 가지 이 메커니즘을 규명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그 실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화학적인 감각도 있어야 되고요. 좀 그래요. 그런 종합적인 좀 내용이 많이 담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쉽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거기 메커니즘을 예측을 한다. 어떤 조건, 제시된 조건을 통해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2차 속도 법칙을 따른다고 그랬으니까 NO2하고 F2하고 한번 쓰면서 얘기를 하죠. 쓰면서 이런 반응인데 이 반응이 2차 속도 법칙을 따른다고 그랬어요. 2차 속도 법칙인지는 알아요. 일단 그러면 이제 요대로는 아니겠죠. 일단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반응 메커니즘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뭐 좀 이론적인 거니까 그냥 제가 하여튼 좀 쉽게 빨리 나갈게요. NO2하고 적어도 F2가 1차에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얘네들이 이렇게 반응해야지 뭔가 생겨서 쭈르륵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NO2하고 F2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어떤 단일 단계 과정이 이렇게 해서 생긴 어떤 과정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요 반응식에서 남은 놈 뭐 있죠? 이거 NO2에서 2몰에서 한 1몰밖에 안 쓰잖아요. 그럼 NO2가 또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NO2하고 F2하고 반응해서 뭐가 생기고 그것이 요거랑 어떻게 반응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화학적인 그런 지식이나 좀 소위 말해서 화학적인 필이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집어넣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메커니즘을 우리가 예측을 어렵게 할 수가 있어요. 하려면. 그러면 이제 거기 나와 있는 제시된 메커니즘 보면 단계 1에 보면 NO2하고 F2하고 반응해서 NO2F 이것이 NO2F가 형성되고 F가 하나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요 F가 요 NO2하고 나머지 1몰의 NO2하고 반응해서 NO2F가 돼서 결국에 NO2F가 2몰이 생성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추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실험적인 결과들 제시된 조건들을 갖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요 반응이 결국엔 속도 결정 단계에서 요 반응의 속도 상수를 이제 K1, 뭐 K2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교를 하면 K1이 훨씬 뭐 작다. 속도가 느린 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단계 1 같은 경우 지금 첫 번째 단계가 속도 결정 단계니까 그래서 2차 NO2하고 F2가 아까 1차씩 해서 2차 반응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실험 맨 처음에 나와 있던 속도 법칙이 K 실험적으로 구한 속도 법칙 상수하고 그다음에 NO2 F2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는데 요것이 실험적으로 구한 실험적인 속도 상수 값이 사실은 요 단일 단계 과정에서의 K1이 요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를 보시면, H2하고 BR2하고 HBR이 생성되는 그런, 반응인데, 이 실험적으로 해봤더니 2분의 3차래요. 2분의 3차. 그렇게 해서 그런 결과를 얻었어요. KH2, BR2, 2분의 1승. 그렇게. 그래서 요 반응에 대한 메커니즘을 쭉 보니까 4단계, 단계 1, 2, 3, 4에서 4단계의 반응이 됐습니다. 그리고 BR2하고 M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아까, 에너지를 이렇게 흡수하거나 뭐 버릴 때 사용되는 그런 중간에 그러니까 뭐 별 의미가 없는, 의미가 없진 않지만 하여튼 실제로 그 반응에 어떤 참여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에너지 전달과 에너지 버리는 것, 그런 거에 관련된 그런 입자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BR2가 EBR로 되고, 또는 그 EBR이 다시 BR2로 되는 정반응과 역반응, 가역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반응 속도 상수 K 값을 쓸 때 정반응은 그냥 이렇게 쓰고요. 적반응의 속도 상수를 K1이라고 썼다면 역반응의 속도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줘요. 역반응의 속도는. 그 반응의 역반응 속도는. 예. 그건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단계 1과 2는 결국은 브롬 분자가 브롬 원자로 해리되거나 다시 브롬 분자로 되는 그런 가역 반응에 대한 얘기예요. 일단 단계 1과 단계 2는. 그 다음에 단계 3은 브롬 원자가 수소하고 반응해서 HBR이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발생한 수소 원자가 4단계에서는 브롬 분자하고 반응을 해서 HBR 또 생기고, 브롬 원자가 또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이 반응 전부 다 4개를 보니까 제일 느린 단계가 단계 3이라 이거예요. 단계 3. 단계 3인데, 단계 3을 보면, 실제로 실험 결과 단계 3이 속도 결정 단계라는 걸 확실하게 알았는데, 단계 3을 보면 좀 미심쩍은 데가 있어요. 뭐가 미심쩍으냐? 단계 3을 보면 일단 2분자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2차 반응이죠. 그 2분자 과정이 2차 반응이에요. 예. 3분자 과정이 3차 과정이고, 3차 반응이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분자 과정, 2차 반응이니까, 근데 문제에서 처음에 그 실험적 결정한 게 2분의 3차라고 했잖아요. 안 맞죠? 2차하고 2분의 3차하고 안 맞으니까, 그럼 그게 어떻게 된 거냐? 그 얘기가 이제 그 뒤에 밑에 메커니즘 설명인 부분에 있는 겁니다. 그럼 넘겨보시면, 브롬하고 브롬 분자가 브롬 원자로 해리되는 그 가역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일단 제가 한번 H2하고요 BR2하고 반응을 하면 EHBR이 생기는데, 이것의 속도 결정 단계가 브롬하고 H2하고 반응해서 HBR과 H가 생기는 이런 반응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속도 법칙이 BR, H2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속도함수, 요것의 속도함수 값이 K2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K2거든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보면은 우리가 브롬하고 H2 이렇게 되는데 2분의 3차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건 2차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 BR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와요? 나오는 그 소스가 BR2가 EBR로 될 때 요 브롬이 수소하고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 브롬은 이렇게 해서 원자로 됐다가도 다시 분자로 되잖아요. 그걸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게 다 브롬 원자로만 다 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리가 됐다가도 다시 브롬 분자로 되니까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요 반응에 관련된 것으로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것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거기 보시면 요 반응에 브롬 분자의 해리 가역 반응을 보면 우리가 평형상수 값을 우리 평형상수 아직 안 배웠죠? 예. 요 다음에 배울 건데
평형상수 값을 K라고 하면은, 평형상수는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을 때 평형상태라 얘기하고, 그 정반응 속도의 속도상수와 역반응의 속도의 속도상수의 비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속도상수. 우리가 이제 다시 다음 우리 화학평형 얘기할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 반응의 평형상수 값은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런 가역 반응에 대한 평형이니까 정반응과 역반응이 똑같이 동적 평형 상태가 있을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평형이란 것이. 그러니까 요 반응의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의 비로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BR2의 농도분의 생성물 BR의 농도, 그거의 개수 승이 돼요. 이렇게. 요거에 대해서 이제 화학평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일단 요 정도로만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BR에 대해서 요 브롬의 농도 값으로 바꿔서 대입을 해줘요. 그러면 여기 제가 BR2라고 써야 되죠? BR2. 그러면 요 브롬 대신에 BR2 텀으로, 그러니까 브롬 분자 항으로 들어가게 돼요. 치환되죠. 왜요? 어떻게 돼요? 브롬은 K 평형상수 브롬 분자의 루트 이렇게 되는 거죠. 제곱이니까 루트 씌우면 되죠. 요걸 그대로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주면 요 속도 법칙 식이 전부 다 브롬 분자와 H항으로 바뀌죠. 이제 처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우리 브롬이라는 거는 중간체거든요. 중간체로 그 속도 법칙을 쓸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예. 그거를 이제 요것을 갖고 요 단계 1과 단계 2의 내용을 갖고 그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거기 이제 노트에 나오는 것처럼 K2 여기 지금 K2와 요 평형상수 값이 거기 다 들어가요. 예,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H2 그다음에 브롬의 이건 뭐예요? K2Q의 2분의 1승 그다음에 브롬 분자의 2분의 1승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H2의 1승 브롬 분자의 2분의 1승에서 2분의 3차가 되는 거죠. 전체가. 그렇게 해서 이 반응 차수가 우리가 반응 실험적으로 몇 차라는 걸 알고 근데 반응 메커니즘을 갖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역으로 그 내용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하여튼 좀 어려운 부분인데 아무튼 좀 몇 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 설명을 제가 좀 어려운 부분에 설명을 좀 해놓은 거니까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쉬운 그런 분야는 아닙니다. 여기 반응 메커니즘 규명하는 것 자체가. 근데 반응 메커니즘을 쓰라 이런 시험은 없어요. 그런데 반응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속도 법칙 역으로 이렇게 구하는 거는 있어요. 예. 좀 어려운 그러니까 물리학 교수님이 내시면 그런 걸 내요. 유기학 교수님 내시면 이런 거 안 내는데 물리학 교수님은 내요. 근데 가끔 학교마다 물리학 교수님들이 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물리학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 낼 때가 있는데 그럼 거의 제 생각에는 거의 못 풀 겁니다. 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정신상태 근사법이라는 거를 보면 지금까지는 어떤 반응 메커니즘을 보면 딱 특출나게 느린 놈이 있었어요. 느린 단계 반응이 있었는데 꼭 그러란 법은 없거든요. 그 단계 어떤 게 상대적으로 더 빠르고 느리고 이거 구분이 잘 안 가고 엇비슷할 경우는 뭐를 속도 결정 단계로 결정을 해야 될지 참 애매모호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쓰는 방법이에요. 예, 정신선택 근사법이란 거. 예. 어떻게 하느냐? 얘기는 그렇게 뭐 복잡한 건 아닙니다. 복잡한 건 아니고 내용은 그 노트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제가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A하고 이제 단계 1과 단계 2의 내용을 보시면 A가 어떤
원래 노트에 나와 있는 것이 이렇게 표기된 건데 그게 그 표현이 그렇게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첫 번째 단계, 에너지를 받았어요. A가. M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아갖고 A 스타 표시는 에너지가 높은 상태, 활성화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이 A 스타가 K2, 이 반응의 속도 단수는 K2고 B 플러스 C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A가 B하고 C로 이렇게 분해되는 반응이 된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 두 단계가 스텝 1하고 2하고 구분이 안 돼요. 어떤 게 더 느리고 어떤 게 더 빠른지. 그럴 때는 요 중간체 있죠? 중간체. 에너지 상태 높은 요 놈은 A가 A 스타로 돼서 요 A 스타가 이렇게 분해가 되든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어서 생각을 하세요. 이게 더 편해요. B 플러스 C. 이게 단계 2가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서 생겼다가 다시 역으로도 가고 이렇게도 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일시적인 상태, 일시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항상 그 중간체 거의 농도가, 거기 이제 어디, 그 맨 밑에 노트 보시면은 A 스타의 생성되는 속도하고 A 스타가 분해되는 속도는 항상 같아요. 이 경우는.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농도의 상태가 변하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정류 상태 농도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중간체 에너지 상태가 높은 이 중간체는 A에서 이렇게 생성되자마자 다시 역반응으로 다시 A가 되든가 아니면 곧바로 B하고 C가 되든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얘는 생성되자마자 없어져요.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농도가 우리가 뭐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되자마자 다시 역으로 가든가 또 정반으로 또 가든가 이 경우 두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그 꾸준한 어떤 농도 변화가 없는 꾸준한 일정한 상태다. 그래서 정류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의미는. 그래서 그것을 A 스타에 대해서 A 스타가 여기서 생성된 속도하고 분해된 속도가 같아서 그 농도 변화가 일정하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근사법이에요. 여기 근사법이 나온 것처럼 정류 상태 근사법이에요. 근사적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좀 어려운데 하여튼 해야 돼요. 그런데 해야 돼. A 스타가 생성되는 속도 뭐예요? 생성되는 반응의 속도 법칙. A 스타가 생성되는 건 K1이죠. K1 그리고 이거는 이거 다 단위 단계니까 A의 농도, M의 농도 이렇게 표현되죠. 이게 A 스타 생성되는 속도고 그 다음에 소멸되는 속도는 얘가 이렇게도 소멸될 수도 있고 이렇게도 소멸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두 개 다 써줘야 되죠. 역반응으로 다시 A 스타가 M하고 반응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K2 반응 두 번째 단계 반응을 해서 이건 A 스타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계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A 스타 요 물질이 분해된 반응이고 이게 생성되는 반응이죠. 요 두 개가 같다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하냐? A 스타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싹 해요. 거기 이제 2번식을 보시면 A 스타로 정리된 식이 있습니다. 그죠? 요거를 A 스타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그런 식이 돼요. 그건 뭐 굳이 다시 쓰지 않겠고요. 그래서 A 스타에 대해서 표기를 하면 실제로 우리가 B나 C가 생성되는 속도, B나 C가 생성되는 속도가 최종적으로 그 반응물이 생성되는 속도를 측정을 하면 그것이 어떻게 결정되냐면 결국엔 B나 C가 생성되는 속도는 K2의 A 스타거든요. 거기 밑에 보시면 B가 생성되는 속도는 시간에 따라서 이거는 K2 두 번째 단계 반응의
A 스타 이렇게 되거든요. 그 요 A 스타에 대해서 지금 정상태 근사법에 의해서 생성된 속도, 그 분해된 속도, 그 중간체가 그것이 같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이 식을 A 스타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줘요. 그러면 중간체가 하나도 다 싹 없어지고 다 뭐만 생겨요? 거기 보세요. 중간체는 없어지고 A하고 M, 뭐 M은 어떤 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중간체가 없는 일반적인 속도식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정류상태 근사법이에요. 방법이. 그걸 어디다 써먹냐? 그 다음에 써먹어요. 그 10절에 효소 촉매 반응. 이거 생물학에서 배우셨죠? 생화학에서는 배우고요. 예, 생물학에서는 안 배우나? 안 배우나요? 모르겠어요. 생물학도 생화학 그래요? 예. 생화학에서는 자세히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생화학에서 써먹는 식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생화학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는 안 하겠지만 응용 면에서 효소 촉매 반응을 어차피 들어가면 생화학에 나오고 배우시게 될 테니까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이 효소 촉매 반응이 이제 그 정류상태 근사법의 실제 그 적용 예입니다. 실제 적용 예. 그래서 생화학에서는 다 이렇게 생화학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일단 뭐 생화학적인 얘기를 조금만 얘기를 하면 뭐 여러분 생물학 배우시니까 효소가 있고 그거에 대응되는 게 누구예요? 기질이죠. 엔자임 서브스트레이트, 그죠? 엔자임 서브스트레이트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두 놈들 간의 결합이 일어나면 뭐 엔자임 서브스트레이트 컴플렉스, 뭐 효소 기질 착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그 반응이 이 효소라는 게 뭐예요? 효소의 역할이 뭐예요? 촉매 역할 하죠, 그죠? 예, 촉매 역할을 하거든요. 예. 얘는 이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반응을 일으키는 건데, 이제 그 효소 기질 착물이 이 효소하고 기질이 착물이 형성돼서 그 착물이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져요. 없어지면서 이제 다시 이 효소는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기질이 어떤 변화가 그 과정에서 생기게 돼요. 그것이 효소의 이제 한 또 역할인데, 뭐 효소는 종류 무지하게 많고, 하늘 일도 되게 많은데, 뭐 그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안 하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엔자임과 서브스트레이트가 반응해서 뭐가 생기냐면, 엔자임과 서브스트레이트의 컴플렉스가 생겨요. 예, 이렇게. 그럼 이제 요걸 갖고, 이것이 여기 가역 반응이란 말이에요. 지금 표기한 것처럼. 요 반응에 K1이라고 하죠. K1, K2. 이렇게 되거든요. 그 ESE 컴플렉스는 에너지가 높아요. 높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나중에 이거는 뭐가 되냐면 얘가 그냥 엔자임 아까 똑같아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엔자임하고 효소 기질 착물로 됐다가 그게 효소가 떨어지면서 이 기질이 이전에 자기 그 모습으로 그대로 가든가 아니면 얘가 다른 놈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하고 엔자임 떨어지든가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방향이. 그러니까 이제 요 반응은 이거는 가역 반응 아니에요. 이거는 뭐 이것을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 마이너스 1 이거 두 번째 단계. 요 두 단계 항상 효소 기질 반응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아까 정상태 근사법하고 스토리 똑같잖아요. 그죠? 얘는 이제 중간체고 중간체가 생겼다가 중간체가 역으로 다시 처음으로 가든가 아니면 생성물 쪽으로 가든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효소 기질 착물은 반응 중간에 농도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생성된 속도하고 분해된 속도가 같다는 얘기 되기 때문에 이 착물이 생성되는 속도는 K1, 요 반응의 첫 번째 단계 반응의 정반응, 그죠? 그래서 ES 이게 생성된 속도고 분해된 속도는 역반응 K 인버스 요 K-1 이거에 대해서 ES 이거하고 그 다음에 생성물이 된 쪽으로 또 소모가 되죠. 그래서 이 경우는 K2 ES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예.
그러면 이제 이거를 뭘로 정리해요? 뭐를 기준으로? 엔자임 서브스트레이트를 기준으로 정리를 한다고요. 그러면 몇 번씩이 되냐면 특별히 몇 번씩은 없네요. 엔자임 서브스트레이트 정리를 하면 되는데 거기 이제 중간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화학에서는 그 효소 이 엔자임 자체의 농도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자유효소라고 얘기하는데 그 농도를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처음의 농도 아니 그러니까 어떤 이 특정 뭐랄까 거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제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효소의 전체 농도 여기에서 2란 건 뭐냐면 여기서 2란 거는 엔자임하고 기질하고 서브스트레이트하고 착물이 이루어지지 않은 나머지 농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측정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효소의 농도는 우리가 뭐 이런 실험을 하려면 그 정해서 놓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 제로는 자체 서브스트레이트와 결합하지 않은 농도하고 서브스트레이트와 결합한 농도하고 두 개의 합으로 되는 거죠. 이게 전체 처음의 농도, 그 효소 농도가 이렇게 줍니다. 그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요. 어디다 대입하냐면 2에 대해서 정리를 해갖고 2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여기다가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몇 번씩 그 맨 밑에 식처럼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2는 뭐예요? 2 제로 마이너스 2s니까 요거를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2s 중간체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요. 그거의 기준에서 정리하면 뭐 쭉 나옵니다. 복잡하게 k-1 플러스 k2 플러스 k1 s 그 다음에 k1 2 0 s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 보시면 타가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오타가 있을 거예요. 거기가 뭐가 되더라? 아니다. 맞네요. 맞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까지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제 요건 이제 중간체니까 처음에 그죠? 처음 그 적용했던 거에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어딨냐? 처음 속도식에다가 대입해주면 여기에 노트에 아마 노트에 3번씩 우리가 어떤 여기서의 생성물이 생성되는 속도는 이 반응에 관계된 거니까 생성물이 생성되는 속도는 K2 ES 이거니까 요게 ES에 요거를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서 정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어디에요? 마지막 식 V equal K 13페이지 첫 번째 나와 있는 그 식이 되겠죠. K 인버스 요거 그대로 대입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다 K2만 곱해준 거니까. 거기 보시면 여기는 V로 표현했어요. 글쎄요. 화학도 생화학인데 생화학도 화학인데 생화학에서는 속도를 R로 표현 안 하고요. 보통 V로 표현해요. 왜 그건 그쪽 분야 얘기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V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정리가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생화학적으로 이제 미카엘리스 컨스탄트라는 그런 어떤 나중에 특별하게 써먹을 수 있는 어떤 상수 값으로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 정의는 이제 K1분의 K-1 플러스 K2 그렇게 정의된 어떤 상수 값을 로 치환해서 간단하게 5번식과 같이
간단하게 복잡한 그 속도연수 값을 정리를 해줘요. 아니면 또 그거를 이제 역수를 취해서 6번씩과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뭐 5번, 6번씩 이렇게 자세히 나오고, 뭐 그 자체를 뭐 막 외워야 되실 필요는 없어요. 아닌데, 일단 이 효소 기질 그 반응에 대해서는 역시 효소 촉매 반응에 대해서는 정리근사법을 적용해서 푼다라는 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게 이제 일종의 연습이고, 맨 밑에 뭐 7번씩 해갖고 라인유버 벌크 플라트라는 뭐 그런 걸 하는데, 뭐 그거는 지금 뭐 여기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생화학 여러분 나중에 생화학 배우실 때 되면은 보통 앞부분에서 처음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배우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이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효소 촉매 반응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정리상대근사법은 그냥 스토리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중간체는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져갖고 그 반응 중간에 농도가 일정하다. 근데 그 중간체의 농도는 그거 생기는 정반응, 그러니까 생성되는 속도하고 분해되는 속도하고 일정하다고 보고, 그거를 이제 중간체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거를 생성되는 생성물의 속도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정리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뒤에 보시면 정리상태근사법에 의해서 속도식을 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10번 문제 보시면 9번과 10번, 18, 9, 10 연습 문제 8, 9, 10을 보시면 메커니즘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보셔야 하는데 그렇게 처음 할 때는 좀 쉽지 않을 거예요. 내용을 충분하게 읽어보셔갖고 문제를 풀어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8절, 9절, 10절 내용은 조금 고급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이 충분히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은 질문을 하시고, 책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안 나온 부분들이 많아서 그건 강의 노트에 설명을 해놓긴 해놨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을지 모르니까 질문을 나중에 좀 공부하시면서 질문을 하세요. 예, 나머지 연습 문제 내용은 한번 쭉 풀어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10장 화학 반응 속도론 내용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